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댁 담보대출 연체 위험이 큽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사기 전화인 줄 알고 제가 대출이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제 이름, 주소, 담보물, 대출 금액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손끝이 차가워지고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담보 제공자 본인 동의가 확인돼 실행된 건입니다. 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무슨 동의냐고 따졌고 직원은 서류상 절차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아드님으로 확인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귀가 멍해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집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먼저 아들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행부터 달려가시겠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장 무겁게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생각. 집이 넘어가면 나는 어디로 가지만 맴돌았습니다. 이 집은 아내와 밤새 계산기 두드리며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병원비 사이에서 손이 닳도록 일하며 버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담보로 잡혔고 신청자가 제 아들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키를 들고만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모든 게 확정되는 느낌이 들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왔고 아들이 아버지, 오늘 저녁에 뵐까요? 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문자를 받고 어떤 말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무 답도 못하고 그날 밤을 통째로 알아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내 집 담보로 대출 받았니?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네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름처럼 제 가슴에 퍼지며 화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왜 나한테 말도 없이라고 소리치려다 목소리가 갈라져 말이 끊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요. 금방 해결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말이 통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보가 잡혔는데 무슨 해결입니까?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얼마냐, 어디에 썼냐, 언제 갚을 거냐. 아들은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못했고 지금 상황이 좀 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자식의 말을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은행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받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숫자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은 이자만 밀려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본인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라고 묻자 직원은 전자동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 인증이 됐고 서류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무서워졌습니다. 내 이름은 이렇게 쉽게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까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다시 불렀고 그날 저녁 은행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에서 수십 번 결심을 바꿨습니다. 이건 범죄다라는 생각과 그래도 내 자식이다라는 생각이 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둘 중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법입니까? 가족입니까? 저는 답을 못 낸 채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사과보다 사실이 먼저라서 왜 그랬냐, 어디에 썼냐를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사업이 꼬였습니다라고만 했고 구체적인 말을 피했습니다. 제가 사업이면 사업, 정확히 말해라라고 압박하자 아들이 결국 털어놨습니다. 그 돈의 일부가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빚을 막기 위해 들어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고 사업 실패보다 더 위험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기냐라고 묻자 아들은 눈을 피했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휘말린 구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당장 신고하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한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방식대로 한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제 통장을 전부 펼쳐놓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노후 자금과 생활비, 비상금까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내 노후를 다 태우면 결국 둘 다 무너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줄 범위를 집을 지키는 선까지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조건을 걸어 모든 거래 내역과 연락 기록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결국 멈췄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기 때는 감정이 아니라 조건이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은행과 상한 일정 재조정을 협의했고 연체 위험 구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추가 대출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해 낮게 말했습니다. 너 또 하려고 했지?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막았을 겁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꺼내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화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감정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고 한 달 계획표를 만들어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수입과 지출, 상환과 정리 일정까지 모두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울면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다독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해지시겠습니까?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더더욱 말했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돈이 아니라 숨긴 것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아주 오래 갑니다. 저는 아들의 휴대폰에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라 기록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말에 흔들렸는지 알아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수상한 연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중 몇 개는 마지막, 이번만, 지금 아니면 끝 같은 말로 아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상황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 연락처를 정리하게 했고 번호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키려던 체면 때문에 집이 넘어갈 뻔했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고 그제야 진짜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상환 일정이 다가오자 은행에서는 다시 연락이 왔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제 명의 전체를 점검하며 추가 문제를 막기로 했습니다. 통장, 카드, 인증, 보험, 부동산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명의로 개설된 낯선 계정을 발견했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 묻자 결국 인정했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개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결국 끊어내기로 했고
상담과 신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아들은 두려워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두려울수록 밖으로 끌어내야 산다. 그날 이후 상황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고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집은 아직 제 이름으로 지켜냈고 가장 큰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지켜야 할 선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내 삶을 전부 태이면 결국 누구도 살지 못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시는 제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 관리는 앞으로 제가 직접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은 초기엔 상처받은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이 흔들리고 있다면 미리 선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달 한 번 제 명의와 재산을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누구의 도구가 아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세워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식 문제는 밖에서는 말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부끄러워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길수록 커지고 덮을수록 깊어집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그걸 부모가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와주되 조건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으로만 움직이면 그 감정이 결국 빚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미안해요라고만 할 때 거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확인했고 그게 우리 집을 살렸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가족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찔리셨다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도 저는 가끔 아들의 얼굴을 볼 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믿었던 방식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은행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집을 지킨 것도 중요했지만 더 큰 건 제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운 겁니다. 가족은 함께 가야 하지만 함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름과 삶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명의 점검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과도 말을 꺼내십시오. 숨기지 말고 조건을 세우십시오. 저는 그 한 걸음이 결국 집과 가족을 살렸다고 믿습니다. 지금 바로 한 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